7강으로 왔습니다. 유전물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단원의 유전물질로 가게 됩니다.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세포 광합성도 있겠지만 이 유전자 발현,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실제로도 뭐 좀 어렵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고. 자, 그 전에 이제 먼저 유전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자, 먼저 이제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의 그 유전물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 혹은 염색사 이렇게 얘기하죠. 풀려 있을 때는 이제 염색사죠. 근데 우리가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유캐리오틱 셀이 이제 진핵생물이거든요. 진핵세포로 된 생물은 기본적으로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염색체를 이뤘어요. 염색사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런데 원핵 세포는 이 히스톤 단백질이 없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그러면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은 뭐였냐면 DNA를 더 응축시켜주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축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더 이제 DNA의 양이 작겠죠. 그래서 유전체라는 말을 또 쓰거든요. 유전체. 영어로는 지놈. 뭐 우리가 뭐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놈으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라는 거는 한 어떤 생물의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이제 유전 정보 또는 DNA 전체 이걸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원핵 세포보다는 진핵 세포가 가진 유전체가 더 큰데 이 유전체의 크기를 이제 구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이렇게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는 염기쌍에 의해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염기쌍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기쌍의 수. 그래서 염기쌍의 수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 유전체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대장균과 같은 이 원핵 생물이 대부분 이제 세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의 DNA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하죠. 플라스미드. 뒤에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DNA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핵물질, 핵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된 DNA죠. 주 DNA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DN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염기쌍이거든요. 염기쌍의 수를 나타낸 건데, 뭐 하플로이드는 이제 반수체를 기준으로 한 거다. 그래서 EN이 아니라 N자를 기준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여기 이제 이 염기쌍이 얼마나 되냐, 유전체에 있는. 그래서 휴먼은 인간은 60억 베이스 페어거든요. 60억 쌍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반수체니까 여기 보면 이제 포유류죠. 포유류의 인간이 한 요 정도 된다는데 60억이면은 6 곱하기 10의 10제곱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절반이니까 반수체는 3 곱하기 10의 10제곱 정도 되니까 뭐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근데 보면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콜라이가 그 대장균이거든요. 이런 세균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작죠. 박테리아는 이 정도 범위의 유전체가 있다는 거고, 펀자이는 이제 그 곰팡이류, 균류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은 뭐 이 정도. 식물은 좀 이게 범위가 좀 넓죠. 네. 그 다음에 뭐 곤충류라든지 양서류, 조류, 포유류는 이 정도 범위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핵 생물이라고 불리는 거 이건 이제 뭐 바이러스니까 뭐 논외로 하고 원핵 생물보다는 진핵 생물이 일반적으로 좀 이 영역이 이쪽 라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체가 좀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보면 이게 이제 진핵 세포의
이제 염색체 수가 보시면 인간은 23개, 이제 반수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개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전체 사이즈를 본 겁니다. 유전체 사이즈를 봤는데 여기 MB라고 되어 있는데 millions of base pair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30억 쌍 정도 되는 거예요. 개도 30억 쌍 정도, 뭐 소도 그 정도 되네요. 쥐도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닭도 그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페어라고 하죠. 페어를 갖고 폐호흡을 한다 해가지고 얘는 500억인가요? 뭐 이런 중요하진 않겠는데, 예. 그 다음 뭐 두꺼비 종류 이런 것들, 예, 비슷한 것들이 꽤 있죠. 염색체 수가 뭐 수에 무조건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 수는 작은데 보면 유전체 사이즈는 좀 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긴 다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예, 세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균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유전자를 얘기를 좀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제 발현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더 알 수 있는 거지만, 진핵생물 같은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DNA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현이 되는 부위거든요. 발현 부위. 그러니까 발현이 된다는 건 뭐냐면 DNA가 RNA로 되고, 이 RNA가 단백질로 되는 이 과정은 이제 생명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전사고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랜스크립션이 전사입니다. 전사. 그런데 DNA가 RNA가 되는 과정, RNA가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전사죠. 전사 과정에서 DNA 모든 부위가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DNA의 모든 부위가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가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에 대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하고 안 담겨 있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겨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엑손이라고 해요. 엑손. 담겨 있는 부분을 여기 엑손 1, 엑손 2, 엑손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얘가 인트론이거든요. 인트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DNA죠. DNA에서 특정 부위를 이제 RNA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닥은 이제 DNA이고 한 가닥은 이제 RNA죠. 근데 여기서 RNA로 그냥 전사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사 과정이거든요. RNA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은 어차피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네, RNA 스플라이싱.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mRNA가 돼서 핵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진핵생물에서 일어나요. 진핵세포에서. 그러니까 인간 같은 세포에서 일어나고, 원핵세포에서는 엑손과 인트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엑손만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전부 다 암호화되는 부위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보면 엑손밖에 없어. 대장균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53개의 유전자의 수가 들어 있거든요. 53개. 그러니까 이 유전자 사이에 뭐 공간이라고 했죠. 여기는 아예 인트론이 이렇게 막 사이사이에 엄청 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껴 있는 거죠. 막 껴 있는데 여기는 그죠. 얘네들은 이런 게 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 이런 인트론이. 그죠?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 53개의 유전자 53개가 있는 동안에 염기쌍이 한 6만 염기쌍 정도 됩니다. 6만 개의 베이스 페어가 돼요. 예. 근데 여기는 6만 개의 베이스 페어 중에서 유전자가 몇 개냐면 유전자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진핵생물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인트론하고 엑손이 나눠져 있는 거냐? 왜 그러냐면 DNA, 그러니까 유전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있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유전자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염기서열하고 여기 있는 염기서열, 뭐 여기 있는 염기서열 떨어져 있잖아요. 염기서열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그 염기서열이 바뀔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유전자가 어쨌든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형질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생물의 생존이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뭐라 볼까 이렇게 구조적인 안정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이건 뭐 생명과학 2에서 배우진 않겠지만 면역학 같은 걸 이제 배우면은 대학 가서 배우면 그 항체를 만들 때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항체 폴리펩타이드를 갖다가 다 어떻게 만드냐라고 보면 이런 이제 그 인트론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 볼까요? 엑손 1, 2, 3인데 1, 2, 3으로 붙을 수도 있지만 스플라이싱 해가지고 얘가 3, 2, 1로 붙을 수도 있고 2, 1, 3으로도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같은 유전자 가지고 다양한 폴리펩타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항체를 우리 몸에서 생성할 때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합니다. 자,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전자, 평균적인 인간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이 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 하나에 들어있는 평균적이에요. 평균적인 인간 유전자 하나에 있는 엑손하고 인트론의 수가 9개, 8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이 사람의 유전자 하나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보면 인트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엄청 많잖아요. 여기 2번 유전자라고 하면 여기 엑손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많잖아. 근데 평균적으로는 9개, 8개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6만 염기쌍의 저 뭐죠? 유전자가 인간 같은 경우 2개 정도 있다라고 지금 한 개당 따지면은 한 3만 베이스 페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인트론의 염기 시퀀스가 2만 7천 정도 되고 엑손의 시퀀스가 토탈에서 2,500 된다. 그럼 합치면은 about 3만 정도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요런 자료도 있다. 예.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유전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유전 물질은 DNA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온 실험 과정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그리피스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피스의 폐렴 쌍구균, 쌍구균 발음이 좀 안 되네요. 폐렴 쌍구균 이용해가지고 한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버리의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DNA와 단백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DNA가 유전 물질인지 단백질, 유전 물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확정짓는 어떤 실험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 요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피스의 폐렴 쌍구균 실험인데 이 폐렴 쌍구균은 이렇게 그 S형이 있고 S형은 스무스의 S예요. 그 다음에 R은 러프죠. 러프의 R인데 이게 이제 R형균하고 쌍구균이란 건 뭐냐면 쌍으로 돼 있고 구균은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은 구균이 있고 뭐 간균이 있고 나성균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쌍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쌍으로 돌아다닌다는 건데 S형균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피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S형균이. 그래서 얘 보면 지금 S형균이 피막이 있죠. R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피막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숙주에 들어갔을 때 숙주도 이제 방어 체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방어 체계로부터 막아가지고 폐렴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가 병원성이 강합니다. 예, 얘는 이제 걸리면 이제 병원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치명적일 수 있죠. 하지만 얘는 거의 병원성이 없기 때문에 비병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살아있는 S형균을 쥐한테다가 넣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뭐 치명적이니까 당연히 죽겠죠. R형균 넣어봤는데 사는 거야.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봤냐면 이제 열 처리를 해봤어요. 열 처리한 S형균을 넣어봤더니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 독성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열 처리한 X형균하고 살아있는 R형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R형균은 비병원성이잖아요. 병원성이 없어요. 그리고 얘도 병원성이 사실은 없어진 거잖아요.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얘가 죽은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S형균, 그러니까 병원성을 갖고 있는 S형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S형균에 있던, 그러니까 여기 병원성, 이제 얘는 죽었지만 이 안에 어떤 물질, S형균에 남은 물질이 이 R형균을 S형균으로 바꿨다. S형균으로 바꿨다. 이거를 형질이 전환됐다라고 하거든요. 형질 전환. 예. 그래서 이게 유전 물질 아니냐, 이 형질을 전환시킨 게,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럼 그게 뭐야? 형질 전환하는 물질이 뭐야?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실험한 게 제 에이버리의 실험입니다. 에이버리. 그래서 에이버리는, 자, 일단은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의 추출물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부숩니다. S형균은 막 다 이제 파쇄를 시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이제 세포 분해법 할 때 막 이제 파쇄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1단원 할 때,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추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출물 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얘는 세균이니까 이 안에 있는 뭐 단백질도 있을 거고 뭐 유전 물질인 DNA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어봤어요. 그리고선 배양균을 시켜봤더니 S형균이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R형균하고 함께 배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그 그리피스가 실험한 것처럼 여기 죽어 있는 S형균에 형질 전환 물질이, 유전 물질이 들어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럼 그 유전 물질이 R형균으로 가면 이 R형균을 뭘로 바꿔버린다는 거야? S형균을 바꿔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유전 물질이 여기 들어가면 S형균이 관찰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셋은 S형균이 나왔다는 거는 이 세 군데에서는 유전 물질이 파괴되지 않고 전달이, 그러니까 유전 물질에 대해서 형질 전환이 된 거예요. S형균 관찰됐다는 거. 근데 단백질을 분해했는데 S형균이 관찰됐어. 그럼 유전 물질 중에 뭐 그 후보 물질이 있었겠죠. 단백질 아니야. 그랬어. 그 다음에 다당류. 예. 다당류도 아니야. 그 다음에 RNA 분해 요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RNA, DNA가 뭔지는 알았다는 거죠. RNA 분해 요소 넣는데도 또 됐어. 이번에 DNA 분해 요소 넣으니까 여기서는 S형균이 관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유전 물질은 DNA구나. 즉 이 형질 전환 시킨 거는 DNA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DNA의 구조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DNA는 되게 간단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DNA는
예를 들면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양이 뭐 거의 다르지 않잖아요. 염기가 조금 바뀌면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모양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DNA는 이중나선 구조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진짜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이거는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까 뭐 DNA, RNA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DNA의 구성 물질은 CHO 구성 원소 NP죠? NP잖아요. 그 다음에 RNA가 아니라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구성 물질은 S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S가 있는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35S짜리 그 다음에 32P짜리. 참고로 E는 이제 보통 30 정도의 이제 원자량을 갖고 있고요. 황은 32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다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러니까 동위원소 중에 방사능을 띠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 껍질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단백질 껍질의 구성 성분은 당연히 단백질이겠죠. 거기에 S35가 들어가도록 처리를 해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DNA 안에는 E이 들어가니까 32P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준 겁니다. 헥산에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 이제 다른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 이제 각각 감염시킨 거죠. 감염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으로 유전 물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알고 있었겠죠.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의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감염시킨다. 유전 물질을 넣어서 감염시킨다 정도는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서 감염시킵니다. 얘도 감염시키고 얘도 감염시켜요. 근데 우리는 뭐 결과를 알고 있겠지만 단백질을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DNA를 넣으니까 32P는 이 안으로 들어가고 35S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35S는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믹서를 이용해서 세균으로부터 파지를 분리하고 원심 분리시키면 세균이 무겁기 때문에 이 가라앉는 이 하층액에 이 세균이 있고요. 위에는 가벼운 이 상층액에는 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실험 단백질로 표지를 해봤더니 방사선이 어디서만 검출되냐면 바이러스에서만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세균 안으로는 안 들어갔다는 거야. 얘 유전 물질이 아니구나, 단백질이. 근데 인으로 표기한 DNA를 이 안에 넣었더니 여기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여기서는 안 되었더라. 그러면 유전 물질이 들어갔다는 거는 결국은 DNA가 들어갔다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박테리오파지는 그 생명과학 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뭐예요? 박테리아가 세균이고 페이지, 파지라고 우리가 읽는데 페이지가 마크로페이지 할 때 그 페이지거든요. 마크로페이지가 뭐냐면 대식, 커다란 식세포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뜻이죠. 페이지가 박테리아를 먹는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죽여버리는, 감염시키는 그런 이제 그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실험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DNA 구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DNA의 구조는 통합과학 때 했었는데 DNA는 단위체죠.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어요. 인산당 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릴 때 당을 이렇게 그리고 오탄당이니까 염기는 뭐 염기는 사실 퓨린계, 피리미딘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인산은 P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 개 연결된 건데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 이게 생명과학 2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역평행 안티패럴 구조라고 하거든요. 역평행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이중나선이라는 거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RNA는 어떻게 됐었어요? RNA는 단일 가닥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단위체에서 인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상관없고 당의 종류는 DNA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죠. 디옥시 2'이 아니라 2'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2'이라는 게 뭐냐면 탄소의 번호예요. 탄소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2' 디옥시리보스고 그 다음에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RNA는 이제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하고 유라실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나눕니다. 요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염기가 연결될 때 이 안쪽은 염기고 염기는 여기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이건 이제 백본이라고 하는데 골격이죠. 기본 골격인데 얘는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결합이고요. 이 수소 결합은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열을 받으면 끊어집니다. 이걸 뭐 DNA의 디내추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 받으면 이걸 풀어버려요. PCR 할 때 꼭 이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이제 지금 생명과학 2에서는 PCR을 뭐 제대로 배우지 않지만 이 PCR을 하는 데 있어서 열을 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DNA 중합 효소를 열에 강한 DNA를 합성하는 효소를 해결하는 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태그 폴리머레이즈라고 해가지고 그 유황 온천에 사는 그 세균 안에 있는 열에 강한 그 효소를 발견해 내므로써 획기적인 어떤 DNA 증포하는 어떤 기술을 갖게 됩니다. 뭐 그거는 지금 얘기하진 않겠고요. 어쨌든 염기는 이 가운데 염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상보적 결합을 한다라고 돼 있죠. 상보적 결합.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뭐 샤가프 법칙이라고 해서 그래서 A는 T하고 결합하고 C는 G랑 결합하는데 이때는 2중 수소 결합을 하고요. 얘는 3중 수소 결합을 하는데 2중 수소 결합보다는 3중 수소 결합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AT의 비율하고 그러니까 A와 T는 항상 숫자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20% 있어. 어떤 DNA 안에. 그럼 얘도 20%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이토신 구아닌은 이게 40%니까 얘는 60%가 돼야 되니까 30%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사이토신 구아닌의 비율이 아데닌, 타이민의 비율보다 높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와 T의 비율이 합쳐서 70%고 사이토신 구아닌의 비율이 합쳐서 30%다. 그러면 이런 DNA랑 이런 DNA는 이 DNA가 사이토신 구아닌, 그러니까 3중 수소 결합이 그래도 2중 수소 결합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DNA 구조, 안정적인 구조는 얘가 이게 더 많을수록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RNA 거는 그냥 리보스죠, 리보스. 그래서 RNA의 이름이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렇게 하죠. 애시드는 산이고 핵 속에 들어있는 산이다. 그래서 핵산이죠. 그래서 그걸 따서 NA. 거기에 RNA가 붙으면 RNA고 뉴클레이크 애시드에 D가 붙으면 DNA입니다. DNA는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렇게 부릅니다. 디옥시 리보
nucleic acid 이렇게. 자, 보시면 이게 5탄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 가운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5탄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간혹인데 여기 탄소 하나, 탄소 둘, 탄소 셋, 탄소 넷 여기 있어요. 탄소 5번째.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 1번 쪽에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2번 탄소 쪽에 사실은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2번 탄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H가 있으면 이쪽에 OH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안 그린 거는 다 H, OH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이제 H, 뭐 OH 이렇게 대칭적으로도 그리거든요. 여기는 OH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H고. 근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탄소 2 프라임의 탄소에 산소가 빠졌다고 해서 2 프라임 디옥시 리복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유라실이 있고 여기는 타이민이 있다는 거 자체가 다르죠. 자, 이쪽이 5번이고 이쪽이 2번이고 이쪽이 3번이에요. 5번과 3번, 2번 요 부분은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이게 하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보시면 이거를 제가 여기다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모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이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고 3번이 이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3번이 이쪽으로. 그러면 그 다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랑 연결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3번에 있는 여기 3번에 있는 탄소 부분하고 여기 5번에 있는 탄소에 연결된 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쪽하고 3번 쪽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5번 쪽이랑 이쪽이 노출돼서 그런 거고 이쪽 3번에 이쪽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3번이 이쪽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결합을 인산당 결합이라고 해요. 인산하고 당 사이에 지금 결합이 된 겁니다. 공유 결합이긴 해요, 여러분들. 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 사이에는 뭐 2중, 3중, 3중, 상중.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봐봐. 이쪽은 반대로 여기 이제 얘가 뒤집혀진 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평형 구조라는 거. 항상 방향은 5에서 3으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얘는 이렇게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이 방향이었는데 이게 5에서 3이에요. 그러면 5에서 3. 왜 5에서 3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린지는 유전자 발현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패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평형 구조. 역평행 구조. 평형이 아니라 행이라는 말이 더 맞죠. 평행 구조. 발음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될까? 역평행 구조. 스펠링 맞죠? 안티패럴. 안티패럴 구조입니다. 역평행 구조. 평형이라는 말보다는 평행, 나란하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DNA 구조는 여기서 좀 보면 이걸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확대해서 봤는데 이게 3.4 나노미터인데 이게 한 바퀴 도는데 3.4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봐보세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저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선 반 바퀴만 돌아오면 다시 여기 튀어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튀어나올 때가 되면 한 바퀴 돈 거거든요. 이게 한 바퀴예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바퀴 꼬인 길이가 3.4 나노미터인데 그 안에 10쌍의 염기쌍이 있습니다. 베이스 페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염기 10쌍이 있어요. 보면 여기 안 보이는 부위에 한 쌍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도 되고 여기서부터 세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여기 안 보이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안 보이는 데 있어요. 10쌍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쌍의 수를 셀 때 여기서부터 여기 세거나 여기서부터 요 쌍까지만 세면 돼요. 그리고 요 넓이는 2나노미터예요.
그리고 이게 3.4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요 그림을 보면 3.4 나노미터니까 염기 하나와 하나 사이는 10쌍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10쌍. 그러면 한 쌍 요 하나와 하나 사이는 0.34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이 넓이는 2 나노미터가 됩니다. 이거 확대해서 이제 본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5end라고 돼 있고 3end라고 돼 있잖아요. 5번에서 3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는 3번에서 5번으로 거꾸로 이렇게 역평행 구조, 안티패럴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5번 쪽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이쪽은 1, 2, 3번 쪽으로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 OH가 안 보이니까 이건 DNA구나.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염기를 보면 염기의 종류가 4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DNA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아데닌 구아닌이 크기가 커요. 아데닌 구아닌이 크기가 크고 사이토신 타이민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DNA 구조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다시 보면 이걸로 볼까요? 이거 하나짜리랑 이거 2개짜리 이게 사이토신 구아닌 아닙니까? 타이민하고 아데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덩치가 큰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결합을 한다면 여기는 아데닌 구아닌 결합을 했고 이 밑에는 사이토신하고 만약에 티민이 결합하면 얘네들 사이는 길고 이게 덩치가 크니까 2칸짜리고 탄소 고리가 2개고 얘는 고리가 하나짜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길이가 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룩해져요. DNA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 너비가 계속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2나노미터로 일정해야 되는데 어디는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이렇게 하면 구조적인 안정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크기가 큰 거랑 작은 거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름 뭐냐면 퓨린 계열이라고 해요. 퓨린. 얘네 둘을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해요. 피리미딘. 그리고 참고로 RNA의 유라실도 티민처럼 피리미딘 계열이에요. 피리미딘 계열. 그래서 퓨린 계열과 피리미딘 계열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연결되는 게 여기는 거꾸로 쓸게요. 여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여기는 퓨린 계열이잖아요. 그럼 퓨린 계열은 반드시 피리미딘 계열하고만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너비가 일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거 볼까요? 그래서 이거 그릴 때 보면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려놨는데 아데닌이 크게 그려놨어요. 이게 퓨린이니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모식적으로 그려놓을 때도. 이게 타이민이 피리미딘 계열이니까 작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도 퓨린 계열이니까 크게 그려놓고 피리미딘 계열이니까 작게 그려놨죠.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일부러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그 다음에 샤가프 법칙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DNA의 염기를 구성하는 염기의 비율, 조성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X라는 생물하고 Y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의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을 봤더니 뭐 퍼센트로 좀 얘기해 보면 봤더니 얘네들은 여기가 20%고 여기가 80%예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가 40%고 여기가 60%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비율은 다른데 아데닌과 타이민의 숫자와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숫자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T의 숫자가 거의 같고 사이토신하고 G의 숫자도 구아닌의 숫자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A와 T를 더한 값하고 G와 아니죠. A와 T를 더한 값이 아니라 A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0% 있어요. 그럼 얘도 20% 있고 얘는 40% 있고 40%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와 C로 해도 되고 G로 해도 돼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쓸게요. T와 C를 더한 값은 1이라는 거야. 맞잖아. 얘와 얘를 더한 거 60이고 얘와 얘를 더하면 60%가 되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샤가프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염기가 얼마나 들어있냐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알아낸 거는 DNA의 구조, 염기의 이제 비율을 염기를 이제 분석하는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샤가프는 좀 오래되신 분이죠. 1940, 50년대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염기를 이제 밝히는 데는 굉장히 이제 이미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유전 물질에 대한 얘기가 끝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보죠. 잠깐만요. 자료를 좀 이렇게 다음 시간 보겠더라. 네. DNA 복제죠? DNA 복제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